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오늘 중으로 세부 합의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증권거래세, 부동산 거래세에 대해서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을 중심으로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이 확정 발표되면서 침체된 지방 경기에 대한 활성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 경기가 좋아질 수 있을지 오늘 집중 분석해 봅니다. 어제 갑자기 열린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위원회 2차 회의가 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끝난 것으로 전해지면서 모레 열리는 최고의사결정기구 기금위원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가능할지 여부 미리 짚어보겠습니다. 이상이 오늘 헤드라인입니다. 지난해 12월에 무산된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극적 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 들어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현대자동차입니다. 예, 작년 10월에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동안에 물밑 협상이 있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이후 투자 주체인 광주시와 현대차가 실무 접촉을 해가면서 이견을 상당히 줄였는데요. 광주시와 현대차가 잠정 합의 내용을 마련하고 오늘 오후에는 노사민정협의회가 이에 대한 세부 논의를 거쳐서 합의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합의안이 마련이 되면 내일 현대차 그리고 광주시가 최종 협상에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내일 아침 만나서 최종 협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상이 잘 된다면 내일 오후에 바로 공식 협약식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임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으로 보전하는 방안입니다. 지난해 5월 현대차가 광주시와의 자동차 생산 합작법인 설립에 참여할 뜻을 전하면서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열렸습니까,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광주시 중회의실에서 노사민정협의회가 열렸는데요. 협의회에는 위원장인 이용섭 시장과 윤종혜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 등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다만 협상 걸림돌이었던 5년간 인단협 유예 조항이 최대 변수입니다. 이에 대해서 양측이 얼마나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가 최종 타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지혜입니다.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한전 사장이 현재 왜곡된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쪽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주현 기자입니다.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해 원가 이하로 4조 7천억 원 규모의 전기를 팔았다며 과감하게 전기요금 개편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가구에 대한 지원도 언급했지만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한전은 올 상반기 중에 주택용 누진제와 심야 경부화 요금 개편 논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료 기본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1단계 200kW 이하는 킬로와트당 93.3원, 2단계 400kW 이하는 187.9원, 3단계 400kW 초과는 280.6원입니다. 여기 1단계 사용자들에게는 월 4,000원의 할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전은 이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가 전력 사용량이 적지만 소득이 큰 가구에도 혜택을 준다고 보고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사장은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면 1단계 요금을 내는 956만 가구의 요금이 오른다고 말해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 폐지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한편 한전은 오는 3월 후보군이 좁혀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SBS CNBC 서주현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증권거래세와 부동산 거래세를 개편할 수 있다, 검토하고 있다라고 오늘 발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예, 이 두 거래세에 대해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홍 부총리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증권거래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하며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홍 부총리는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거래세 인하가 증권시장과 과세 형평, 재정 여건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입장을 내놓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증권거래세 폐지 내지는 인하 움직임과 관련해 홍 부총리가 인하 쪽에 무게를 실어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차익 과세가 이중과세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홍 부총리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일부 대주주에 관해 과세하는 것으로 전체 거래의 0.2% 정도만 세금을 내고 있는 만큼 이중과세와 거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거래세, 그러니까 양도세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홍 부총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홍 부총리는 세부담 경감 효과와 조세 형평성 확보라는 찬성 반대 입장을 모두 반영해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취득세 등 거래세 인하에 대해선 지방세이기 때문에 정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지방 부동산 침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선 인위적 부양 계획은 없지만 지역별 맞춤형 핀셋 대책이 필요하다며 맞춤형 대책을 시사했습니다. 또 선진국에 비해 가업 상속 요건이 엄격하다며 10년으로 돼 있는 가업 유지 요건을 낮추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2배 넘게 벌어진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취재 기자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기준 급여를 받는 직장인의 월 평균 소득은 287만 원으로 1년 새 10만 원가량 늘었습니다. 월급이 조금이나마 늘었다는 얘기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는 여전히 컸습니다. 대기업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은 488만 원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223만 원보다 무려 265만 원이나 많았습니다. 1년 전보다 격차도 더 커졌습니다. 소득 격차는 근속 연수가 늘어날수록, 즉 나이가 들수록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 시절 평균 270만 원가량의 소득을 올리는 대기업 직원은 월급도 빠르게 올라 40대에는 620만 원, 50대에는 평균 660만 원의 월급을 받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의 20대 근로자는 160만 원가량의 월급으로 시작합니다. 이후 소득은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리며 40대가 돼도 260만 원에 그쳤습니다. 50대가 되면 오히려 250만 원으로 꺾입니다. 단순한 월급 비교지만 대기업에 입사해 50대까지 일하는 게 가장 높은 소득을 올리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대기업 근로자는 한 직장에서 평균 7년 넘게 일했지만 중소기업은 채 3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한편 남녀 간 소득 격차도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남성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340만 원, 여성은 210만 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4만 원가량 더 벌어졌습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상남도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 혼인 건수가 모두 각각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2만 5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2천 명 가까이 줄었고 혼인 건수도 2만 2천여 건에 그쳐 1년 전보다 2천여 건 가까이 줄었습니다. 삼성가의 마지이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누나인 이인희 한송그룹 고문이 향년 90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팰리세이드가 한국자동차 기자협회가 선정하는 올해의 차 대상 그리고 SUV상 등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의 더 뉴 CLS는 올해 수입차와 디자인 부문, 현대차 넥소와 벨로스터 N은 올해의 그린카와 퍼포먼스 부문 수상을 각각 했습니다. 어느 산이 됐건 사쿠님들은 건드리는 게 아니야.
예, 어제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예타 면제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대부분 지방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상당히 좀 몇 년째 침체가 된 지방 부동산 시장 조금 더 나아가서 지방 경제에 뭔가 좀 훈풍이 부는 거 아니냐,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전에 이렇게 지역의 SOC 사업이 집중됐을 때 실제로 지방의 집값이 꽤나 올랐던 그런 자료가 있더군요. 잠시 후에 그런 내용들은 좀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거를 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좀 더 다각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 송수영 교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박사 이렇게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예타면제 관련된 부분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도 이게 면제 사업들이 계속 있어 왔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1999년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처음으로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거를 제도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쭉 있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 전체로 봤을 때 이명박 정부가 예타 면제 사업은 60조 원어치로 현재까지는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했고. 네. 그러면 문재인 정부도 이번에만 예타 면제 사업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17년도에 출범 이후에 예타 면제 사업이 계속 있었던 겁니까? 계속 조그맣게는 계속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도움을 주는 거라든지 이런 식의 사업들 사실 전부 다 예비 타당성 조사 자체에서 면제가 되는 조건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그 경실련에서 발표한 내용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더 이명박 정부보다 더 커질 것 같다 하는 얘기는 현재까지 한 2년, 만 2년 정도 된 기간 동안에 24조니까 나머지 3년 해가지고 똑같은 비율로 증가한다면 더 커질 것이다 하는 거니까 좀 엉터리 예측이죠. 그 부분은 지금 사실은 해왔는 것까지 합치면은 한 53조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가 23조고 이미 이제 2년 동안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2년 동안에 그 추진되어 왔던 것들이 한 30조 가까운 29조 좀 넘는 그래서 현재 53조에 해당되는 거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MB 정부가 60조 정도 규모였던 것에 비하면 지금 당장에서 절대적으로 좀 부족한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아마도 이 정권이 끝나는 시점까지 간다면은 훨씬 더 능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MB 때 금융위기 이후였고요. 지금도 또 이제 경제가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공통점이 있긴 한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문재인 정부가 이 SOC 사업을 통한 경기 살리기에 조금 더 적극적인 게 아니냐라는 그런 예측을 일단 현재로서 봤을 때는 많이들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박사님. 네. 그러면은 이런 예타 면제가 된 사업들이 이제 지역에 이제 시작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지방 경기에 부동산에 진짜 호재입니까? 지금 이제 그 사업 자체가 여러 곳에 지방에 이제 골고루 수도권은 제외한 여러 곳에 이제 행해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계도 그렇고 지방에서도 사실은 상당히 기대감이 부풀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년에 비춰 본다면요, 예전에 MB 정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지방의 어떤 그 부동산 가격, 즉 주택 가격이 약 25% 상승했다는 그런 어떤 통계 자료가 한국감정원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그게 보니까 언제 정확하게 몇 년도? MB 정부 내내 5년 동안. 그렇죠. 종합적으로 볼 때.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현재도 최근에도 예타 면제로 인해서 대구 지역이라든지 충남 지역이라든지 또 그런 몇 군데 부산 지역까지 포함해서 일부가 예타 면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해당되는 구의 특정 동들이 주택 가격 자체가 0.5% 이상 증가했던, 그래서 평균 어떤 상승률보다 한 2배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을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치가 나오면은 사실은 이거를 잘 아는 관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부 부처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SOC 사업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겠네요. 지금 정부가 이번에 SOC 사업으로 인해서 지방의 경기를 회복시킨다는 그런 어떤 비난을, 즉
부동산을 통해서 토목 사업을 통해서 예. 경기를 진작시킨다는 이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제일 강조하는 점은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점과 그다음에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지방에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에 굉장히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정부가 이야기하는 대로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을 잠재우면서도 지방 경기와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그 지켜보는 전문가들마다 입장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부분이 당장 예타 면제가 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지역에 있어서 바로 사업비가 들어간다지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수 단계들도 많이 남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너무 성급한 기대는 좀 금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거랑 똑같은 질문을 교수님한테 드리면요. 그 당시에 지금 그 두 박사님 말씀대로 집값은 많이 올랐네요. 근데 그 이후에 지방 경기가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없어서 그러면 이거는 집값이 좀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지방 경기가 좋아졌다라고 연결시키는 건 굉장히 무리인 것 같은데요. 그거는 무리인데 지금 현재 하는 방법이나 그 예타 사업, 예타 면제 그 사업 성격 자체를 저희가 봐야 됩니다. 단순하게 이제 예타 면제 사업을 많이 하니까 이거 자체가 토건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발표된 내용 자체로 봤을 때는 주로 그 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9조나 이런 것들은 소위 말해서 소득주도 성장 쪽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좀 도움 주는 쪽이 많았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토건 쪽이 아니고. 네,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인프라스트럭처 도로, 교량, 건설, 그렇죠. 공항 이런 쪽으로 지금 상당히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딱 비교가 되는 것이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한 거하고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아주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 4대강 사업은 그 향후의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쪽에 그렇죠. 있는 건설업자들에게 주어지고 실제로 그 향후의 효과에 대해서는 거기에 유원지라든지 운하라든지 백길, 물류라든지 뭐 이런 얘기했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였고요. 자전거들은 좀 다닌다고 하던데. 네. 근데 지금 현재 하는 사업은 특히 저는 공항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번에 그 새만금 네, 공항 그렇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되게 비난 여론이 많던데요. 네, 교수님께서는. 저는 그 반대로 보는 게 옆에 무안공항도 있고 군산공항도 있는데 사실은 무안공항은 세종시나 대전시에서 상당히 멉니다. 멀죠. 예, 그리고 군산공항 바로 옆에가 새만금 공항이 되는데 그렇죠. 군산공항이나 이런 거는 좀 국제적인 인천공항 규모의 공항을 만들 수가 없어요. 거기 되게 작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군산공항은 더구나 미군 기지도 같이 있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 저가 항공사 있지 않습니까? 저가 항공사들은 사실 인천공항에서도 별로 자리 배정을 못 받고 저가 항공사들이 수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동남아 쪽에 지금 노선을 맞아요. 띄우는 네, 겁니다. 네. 이게 특히 비행기가 요새 그 아주 좋은 비행기들이 많이 나와서요. 그러니까 규모가 작으면서 장거리 뛸 수 있는 비행기가 나와서 이 소위 말해서 저가 항공사들도 이거 할 수 있는데 인천공항 하나만 가지고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가 항공수가 발전할 가능성이 적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중국과 미국이 분쟁 해결되고 방향이 이제 괜찮아지고 아세안 국가들 쪽에서도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런다 그러면 결국은 뭐 칼이나 아시아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저가 항공들의 역할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지방에서 도로, 교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거는 단순하게 주택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인프라를 좋게 만들므로써 그쪽에 가 있는 지금 공기업 지방 이전 공기업이나 이런 데 일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정착해서 살 수 있게 되면 주택 수요는 당연히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요, 교수님. 그 사실은 지방에는 기업 도시는 혁신 도시만 바라보고 그렇게 대규모 뭐 이를테면 그 남부 내륙 철도권만 해도 4.7조거든요. 네, 그렇죠. 거기서 딱 끝난다는 사실 보장도 없고요.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인구가 지방은 굉장히 급격하게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대규모 토목 사업을 벌이는 게 과연 소위 말해서 경제적 타당성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게 사실은 반대 맞습니다. 논리의 가장 큰 근거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 KDI에 직접 공항 예를 들어서 공항분 사업의 예비 타선 조사 표준 지침 연구라는 거를 실제 제가 다운받아서 들여다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 들여다 보니까는 거기에 이제 경제적 분석이나 이런 데 있어서 결국 그 베네핏 코스트 그러니까는 그 비용 분석이죠. 혜택 BNC라고 보통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를 하면서도 그 중요한 요소들이 보통 저희 금융에서 많이 쓰는 현재 가치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런 걸로 하면은 지방 사업은 무조건 안 된다 이거죠. 타당성이 없다 이거죠. 타당성 자체가 무조건 없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그 뭐 AHP라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뭔가 우리가 수량화 시킬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 같은 것이 있다는 거를 포함시키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계량적인 게 많아가지고 결국 그런 면에서는 무조건 이게 타당성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방에서는 그러니까요. 사실 SOC 사업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더 좋은 방법 뭐냐에 대한 부분은 다시 나중에 두 분하고 또 말씀을 여쭤보도록 하고요. 이 좀 약간 좀 또 하나 이 집값 관련된 얘기를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기대감이 있다라고 건설업계나 이쪽에서는 말씀하시다 보니까 이미 뭐 투기 바람이 분다는 얘기까지 나오대요. 이게 뭐 그렇죠. 그만큼 이제 뭔가 좀 들썩들썩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거를 뭔가 좀 정부 차원에서 이런 대책 발표할 때 좀 선제적으로 제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겁니까? 그렇죠. 아직 이제 이야기들은 이미 이번에 예타분 면제 대상 사업을 갖다가 이번에 부총리께서 발표를 하셨지만 이 이야기 자체는 이미 작년에 벌써 대통령께서도 한번 이야기하신 적이 있고 또 부총리도 거듭 이야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당되는 부동산에 예상이 되고 있는 그리고 대부분의 어떤 사업들이 지방으로 봐서는 수건 사업이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되는 지역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어느 정도 해당되는 부동산에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았고요. 이 부분이 올해로 건너오면서 이 기대감들이 상당히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는 그런 측면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이야기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이러한 자금,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재원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주택 투자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이쪽을 보면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유동자금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다른 어떤 부동산 시장, 즉 주택 시장 자체가 침체로 되면서 많이 막혀 있다 보니까 이러한 것을 빌미로 해서 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급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이번에 예비 타당성을 면제를 받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2, 3년 이상이 지나야만이 좀 구체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미 그 과정 속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어떤 유동자금이 들어와서 이것이 투기 자금화할 가능성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정부가 투기과열지구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 되지만 이게 지금 당장에 나타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정부가 즉각적인 대응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아마 모니터링을 통해서 충분한 대응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에 한참 정부 부동산 대책 나올 때 보니까 뭐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구 이렇게 그 할 때 기준이 다 있더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 뭐 지방의 어느 특정 도시에 뭐 집값이나 부동산 땅값이 일정 수준 올라가면 뭐 조정지역 되고 이렇게 정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지역에 아직 그런 요건들을 아직 충족하지는 않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요. 저희가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남아서요. 본격적으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사실은 정부에서 침체된 지방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결국 꺼내든 게 뭐 비난도 있습니다만 또 역시 SOC 사업 이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논란이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사실 정부로서 별로 없다. 또는 아이디어가 없다. 뭐 이런 식 얘기가 될 것 같아서 교수님께 보시기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지방 경제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지방 경제는 국내 문제에서의 이제 소위 말해서 수도권 지역이라든지 대도시 지역에서 먼저 대도시 지역이나 수도권 지역은 그래도 경제가 좀 괜찮은 편인데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물론 임금과 소득의 격차나 이런 것들이 심해지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대도시 수도권과 지방과의 이 차이가 격차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투자가 결국은 총 수요로 이어져서 그로 인해서 그 수요로 인해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정착을 하게 되고 주택 수요도 생기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공급이 늘어나게 됩니다. 즉 뭔가 하면 기업 측에서 혁신을 일으켜서 자기네들이 비용을 절감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공급 측면의 아이디어라고 정책이라고 봐요. 그다음에 그런 걸 성취하기 위해서 정부가 또 세금을 법인세를 깎아주게 되면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은 기업들이 공급을 늘릴 것이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게 안 됩니다. 왜요? 세계적으로도 추세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이번에 1월 달에 그러니까는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이라고 다보스 포럼이요? 다보스 포럼 말고 IMF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경제 전망이라고 하는 거를 발표를 지난 8월, 9월에 했는데 지금 이거를 수정한 거를 발표를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한 0.2% 정도 성장률을 낮췄어요. 올해 성장 전망치 낮춘 거예요? 예. 그 전망치를 낮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부족하다는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특히 지금 중국이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서 원재료, 그다음에 중간재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뚝 떨어지게 됐을 때 상당히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IMF 측에서는 그래서 재정 확대 정책을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를 살리자는 얘기입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이 국가 경제, 내부 경제, 국내 경제 안에서는 지금 현재 금리를 낮추는 것도 당연히 효과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잘못하면은 오히려 가계부채만 더 자극할 수 있죠. 투기만 조장한다든지. 그렇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SOC 사업을 통해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을 때 이거를 아까 이제 두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모니터링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우리가 그 뭐 LTV라든지 DTI라든지 이런 식으로 더구나 지금 현재 국토부나 이런 데서도 그 김현미 장관인가 발표한 적이 있는데 다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의 조사가 돼 있다고 저는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만 추적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은 개인이 한 주택을 사는 것 때문에 지방에서 주택 가격이 그렇죠. 올라간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투기가 아니고 그렇죠. 이거는 실수요죠. 실수요고 경제에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현재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가장 최선의 시나리오가 됐을 때 얘기겠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으면 그럼 다른 방법이 있느냐? 혁신을 통해서 어떤 아이디어 새로운 걸 통해서 한다? 이거는 지금 미국도 경제 회복된 거는 전혀 혁신과 상관없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혁신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일부 대기업이나 구글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혜택을 누리지만 유럽에서도 보세요. 미국에서도 보세요. 전부 다 그 중간 이하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혜택이 안 갑니다. 중산층이 오히려 무너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참 쉽지는 않은 일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IMF가 지적했다는 걸 떠나서라도 만약에 글로벌 경제가 위축이 돼서 우리가 수출하는데 수출의 어떤 성장성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작년도 뭐 2.7% 가지고도 경제가 위기다라는 얘기가 나올 판이었는데 적어도 이 정도로 유지하려면 결국은 내수에서 작년보다 더 끌어올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장 큰 부분이 결국은 SOC다. 정부를 이렇게 판단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주 박사님께서 쭉 그동안에 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보실 때 이런 지방에 대한 SOC 사업이 토목 사업들이 그렇게 지방 경제를 실질적으로 좀 끌어올 수 있는 동인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물론 기대감을 가져야 되겠지만요. 제가 그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지금 지방에서 가장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지역 경제 위축이라는 부분하고 시장 양극화인데요. 지역에 있어서 시장에 있어서 지방을 갖다가 부흥시키기 위해서 지금 주택 분야나 부동산 분야에서는 도시 재생 사업이 전국적으로 또 지금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수십조 원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가시적인 성과 부분에서는 아직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쪽의 지적들이 많은데 이런 SOC 사업 자체는 교통 환경 등을 통해서 충분히 지방에서 활력을 넣을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지금 많은 시장에서 기대하고 정부가 기대하는 주택 부동산 시장의 활기 또 지역 경기의 회복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의문점이 많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방 경제를 활성화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 그 대안을 찾는 작업 불과 여기서 뭐 질문 두세 개 가지고 답을 찾기는 참 어렵죠. 사실 이거는 뭐 한 시간을 털어서 얘기를 해도 어떻게 보면 답을 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현재로서 그 예타 면제 사업을 통해서라도 지방이 조금 더 지금보다는 나아질 수 있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투기는 막아야 되겠지만요. 정책적인 효과는 뭐 어쨌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또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예타 면제 사업이 지방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냐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 하나 전해드리고 계속해서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가 그동안의 관심사였는데요. 조금 전에 결론이 나왔는데 공공기관 지정이 안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예.
금감원이 공공기관 지정 안 됐다고요? 네,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금융감독원의 구조조정안을 받아들이고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관으로 구성된 공훈위원들은 금융감독원이 향후 5년 내에 3급 이상 상위 직급 인력을 35%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제출 확정함에 따라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감원은 매년 공훈위에 인력 감축 이행 실적을 제출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감원으로서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이런 그런 분석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 줄여야 되나요? 네, 현재 금감원의 인원은 총 1,980명인데요. 이 중 3급 이상 직원은 851명으로 전체 인원의 4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이번 공훈위 회의에 제출한 구조조정안에 따라 상위직급 직원 수를 35% 수준으로 맞추려면 158명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1월 공훈위는 금감원 내 3급 이상 직원 수를 공공기관의 평균 수준인 30%로 감축하라고 요구하는 대신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았는데요. 금감원이 인력 감축을 이행하지 않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례적으로 금감원 내 3급 이상 직원 비율을 3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설 연휴가 끝난 뒤 팀장직을 줄이는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예, 지금 현장 기자로부터 얘기 들어보셨고요. 잠시 후에 저희가 동국대 강경훈 경영학과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서 이 얘기에 대한 조금 더 분석적인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앞서서 국민연금 얘기를 좀 오늘 다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어제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위원회 2차 긴급회의를 가졌는데 긴급회의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결론은 그냥 뭐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저희가 뭐 별로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럼 왜 긴급한 회의를 열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이러다 보니까 2월 1일입니다. 이제 모레죠.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위원회에 아무래도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세종대 김대중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왜 긴급하게 열렸는데 별 내용이 없었을까요? 예, 우리나라 전체 국민연금 총액이 한 635조쯤 그렇죠. 되고요. 전체 이제 주식에 투자된 게 135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연금이 약 한 20%가 주식에 투자되어 있는데 예. 이렇게 10% 이상의 그 투자한 기업들이 100개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주요 기업은 대부분이 국민연금 주주라고 아주 2대 주주쯤 됩니다. 10% 이상만 100개가 넘습니다. 맞네요. 예. 5%는 한 270개쯤 되고 예.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이 다 그게 포함되고. 그러게 괜찮은 기업들은 다 들어갔다 오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이 한 1,400조 원쯤 되는데요. 이게 한 135조니까 약 10% 정도를 우리나라 전체 주식의 10%를 국민연금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엄청난 금액입니다. 예. 그것도 좋은 회사들 중심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 당연히 좋은 해야 회사만 됐다고요. 가진 거죠. 예. 그러면 이번 어제 수탁자 책임위원회 결과도 사실 특별한 어떤 결론을 못 냈다. 그럼 그만큼 회의가 경론을 벌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을 내기가 상당히 좀 예민한 문제를 그렇습니다. 다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대통령이 사실은 23일 날 수탁자 책임위원회 처음 열렸을 때 마침 공교롭게도 그날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라라고 얘기를 그렇죠. 했음에도 불구하고 1차 회의 때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다고 전해지고 있고 이렇게 좀 상황이 좀 왠지 대통령이라든가 뭐 정부의 생각과는 좀 다르게 가고 있는 이 상황을 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제 또 금융위원회나 또 기금 또 수탁자 이 3자의 의견은 다 다른 이유가 또 금융위원회 법과 원칙에 의해서 이게 국민연금이 우리 국민들의 노후를 위한 자금인데 그렇죠.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요구하는 대로 스튜어디십 코드를 발휘해서 경영에 참여하게 되면 지난 한 3년 정도 받았던 금액이 한 500억 원이나 됩니다. 이 500억 원을 다 토해내고 경영 참여를 해야 되는 거고 단순하게 지금 현재와 같이 지분 투자만 하게 되면 500억 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배당받은 것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10% 룰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은 대한항공이 이제 갑질이라든지 뭐 횡령이라든지 밀수라든지 다양한 범죄를 막 저지른 것으로 추정돼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국민 정서나 여론상으로 대한항공의 좀 경영진을 좀 변화를 줘야 되겠다는 게 이제 정부의 의지고 또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또 기업의 경영 체제를 이렇게 또 흔들는 것도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노후 자금으로 된 금액을
또 이렇게 경영에 참여해서 500억 원을 또 토해내고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좀 논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그러니까 그 500억 원을 토해내야 되는 것 때문에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를 못할 수도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거꾸로요. 적극 주주권 행사를 통해서 대한항공이나 한진칼까지 한진그룹의 이 국민들의 분개를 하게 만들었던 이런 지배 그러니까 경영자들을 좀 변화를 좀 주는 변화를 줘서 오히려 기업이 더 깨끗해지고 경영도 더 클린해지고 그래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게 돼서 오히려 국민연금의 지분에 따른 그 평가액이 더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낫지 않을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 지금 이제 우리 경제학에서 나오는 게 이게 주인과 그 전문 경영인에 대한 문제인데요. 외국에서는 항상 보면 전문 경영인이 더 기업을 잘 운영하느냐 아니면 오너인 이재용 회장이나 뭐 이렇게 조양호 회장 일가들이 더 경영을 잘하느냐 이렇게 보면 오너들은 장기적인 투자를 또 많이 합니다. 삼성전자가 과거 반도체를 불모지에서 계속 장기적인 투자로 수익을 많이 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전문 경영인보다는 오너들이 잘한다는 의견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주주의 가치는 전문 경영인들은 배당이라든지 주가를 올려야만 자기가 계속 경영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단기적인 이것이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국민 여론은 지금 대한항공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좀 변화를 좀 주어서 좀 경고 차원에서라도 좀 하는 게 좋다.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또 깨끗하게 경영을 하게 되면 또 주가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좀 그런 쟁점이 되고 있죠. 근데 지금 그 말씀하셨던 10% 룰에 대해서 금융위의 유권 해석은 예외 조항을 국민연금한테만 줄 수 없다라는 거였고요.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국민연금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3년 동안 수익을 냈던 500억 원을 토해내면서까지 경영권 행사를 하는 게 적절한 것이냐? 그러면 이 경영 참여로 그 지분을 샀던 그 이유를 바꾸지 않고 그냥 압박을 하는 방법은 없는 것이냐? 뭐 이런 어떤 지금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대한항공에서는 이제 컴플라이언스 팀을 구해서 앞으로 이제 합법적이고 올바르게만 경영하겠다. 이번 한 번만 좀 잘 넘어가다는 그런 취지로 자기들 합법과 적법하게만 이제 기업 경영을 하겠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미 뭐 기금운용위원회나 수탁자에도 앞으로는 일단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테니까 이번에 좀 잘 넘겨달라. 그렇지만 또 국민정서는 최근에 여러 막 일련의 사건이 전부 다 뭐 대한항공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적극적인 개입을 좀 해서 한번 경고 차원에서도 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고 있어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 사실 그렇게 바뀔 거라고 믿지를 않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3년 전이었나요? 그 첫 번째 딸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납니다. 조현아, 조현민 다 있었죠. 조현아 그 당시 부사장이 그 땅콩 사건 일으키고 난 이후에 또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 대한항공의 경영진들을 국민들한테 믿으라 그러면 자기들이 바뀌겠다 그러면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2, 3년 뒤에 또 할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일단 10% 룰은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이게 예외 조항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기금위원회가 2월 1일 날 이제 최종 결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결정의 폭, 그러니까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네요. 맞습니다. 오늘 오면서 제가 보니까 대한항공 주가 올랐더라고요. 이렇게 막 그 지분과 경쟁이 또 붙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대한항공 주가 시가총액은 한 3조 5천억쯤 되고 한진칼은 1조 6천억쯤 되거든요. 만약에 이제 이게 정부가 적극적인 참여를 해서 개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주가가 또 올라서 우리 국민들이 투자한 국민연금이 수익이 올라야 되는데 또 그것도 좀 아주 애매한 상황이죠. 그래서 과연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게 더 도움이 되고 또 정부가 적극적인 참여해서 주주권 행사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그런 게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거죠. 근본적인 부분을 좀 교수님한테 마지막으로 좀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최근에 일련의 이런 어떤 수탁자위원회, 뭐 기금위원회 이런 회의들 하고 또 여기에 뭐 이런 과정들 보면 자꾸 논란을 낳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정이 되게 세련되지 못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거든요. 자꾸 논란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국민연금이 자꾸 이런 식으로 어떤 사회적 논란, 사회적 여론의 어떤 도마 위에 자꾸 오르는 게 결국 국민연금의 독립성 또는 국민연금 수익성 제고 이런 어떤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요. 맞습니다. 이런 상황을 좀 근본적으로 종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첫 번째는 우리 경제학이나 정치학의 가장 큰 목적이
공정성과 합리성입니다. 그렇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되고 또 국민연금이 삼성전자가 옛날에 경영권을 위협받거나 현대자동차도 해외 기업들이 또 먹잇감이 되어가지고 공격해 왔을 때 그렇죠. 국민연금이 큰 도움을 주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고 또 독립적으로 해야 되지만 예. 또 국가 경제 차원에서는 또 국민연금을 통해서 우리 기업을 또 지켜주어야만 하는 그런 예. 문제가 있습니다. 예. 단적인 예로 이제 삼성전자는 54% 외국인 기업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은행은 80%가 외국인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다 고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외국인들은 우리 국민은행이나 한진이나 뭐 삼성전자에 투자한 것이 자기들이 이익만 나면 자기들은 그렇죠. 좋아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과연 우리가 대한항공의 올바른 불법 행위를 올바른 행동을 많이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대한항공의 이제 그 직원들과 국민들에게 만족하느냐 그것이 쟁점인데 저는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는 것도 좋다. 너무나 이제 좀 불법 행위가 좀 많았기 때문에 네. 뭐 고백을 토해내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대한항공을 좀 변화하고 좀 혁신하는 데도 좀 도움 된다 그러면 뭐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기업들의 경영에 개입을 한다라는 이런 사회적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이런 부분들은 좀 불식시키는 거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뭐 100개 기업 중에서도 아주 일탈 행위나 불법 행위가 적발되고 또 형사 처벌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되고 뭐 대부분의 기업들은 올바르게 그렇죠. 운영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좀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인 선에서 보더라도 참 나쁜 짓을 하는 그런 기업 경영주들, 오너들은 이런 식으로 통해서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를 할 필요가 해서 있다. 기업의 가치가 더 떨어지지 않게 그래서 국민연금의 수익성이 국민연금이 손해를 보지 않게 할 필요가 맞습니다.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서 취재기자 전화 연결 내용 들으셨던 금감원이 공공기관 재지정에서 이제 되지 않았다는 이 내용에 대한 분석을 좀 지금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드려서 동국대 강경훈 교수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뭐 재지정 될 것이다 또는 작년처럼 또 유보될 것이다, 뭐 현행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뭐 등등 세 가지 안 중에 하나가 뭐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은 작년이랑 똑같은 상황, 재지정되지 않았네요. 예, 재지정이 되지 않고 이번에는 이제 작년에는 그냥 1년간 그 결정을 유보했는데 이번에는 재지정을 하지 않는 걸로. 그러니까 유보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결론을 낸 걸로 제가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재지정이 유보도 아니고 재지정을 안 하기로 했다. 그러면 작년에 재지정 유보의 이유가 제가 좀 찾아보니까 문제가 있었던 방만 경영 부분, 그다음에 인사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걸 보고하겠다는 거였는데 그럼 이런 것들이 개선됐다고 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봤나 보죠? 예, 한 4가지 정도 이 유보하면서 그 조건을 걸었는데요. 네. 그 뭐 채용 비리, 뭐 그렇죠, 방만 경영, 공시 대부분 한 3가지는 이제 다 만족이 되고 방만 경영과 관련해서 이 3급 이상 직원들을 좀 감축을 해라.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이제 서로 다툼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5년간 3급 이상 직원을 한 35%로 이제 감축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재지정을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금감원의 3급 이상 직원이 45% 861명이라고 하니 이거를 앞으로 5년 안에 35%가 10%포인트나 줄이겠다라고 이제 금감원이 이제 수용을 했다 이 말씀이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원론적인 부분으로 가서요.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논란이 됐던 거는 금감원이라는 데가 공공기관이 되는 거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가 그만큼 컸다는 얘기인데 공공기관이 지정이 되면 어떤 변화가 금감원에 있는 겁니까? 일단 당장 직접적으로 이제 예산의 통제를 많이 받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기관장이라든가 임원분들 보수도 이제 통제를 받고. 근데 이제 공공기관이 관련 법을 보시면 이제 상당히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기업, 뭐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그래서 또 각각이 또 이제 또 세분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이제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통제의 내용도 좀 달라지겠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제
잔소리를 하는 시어머니가 이제 생긴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리고 이제- 거꾸로요. 예. 만약에 금감원이 공공기관이 재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문제가 됐었던 뭐 방만 경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수가 있는지도 한번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예산을 직접적으로 더 강하게 통제를 하고, 이제 보수 규제도 하고 그러면 이제 방만 경영의 이제 가능성은 좀 줄어들겠죠. 예.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좀 전에 찾아봤는데, 여기 이제 이 목적을 보면은 궁극적으로는 이 대국민 서비스를 얼마나 예. 잘 하도록 만드느냐. 물론 이제 방만 경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궁극적인 목적은 이 금융 감독이라는 서비스를 잘 이 수행해서 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잘 유지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과연 그러면 무조건 이제 방만 경영 못하게 하고 뭐 몇 %까지 상급 이상 지원을 몇 %까지 줄여라. 그게 과연 궁극적인 목적에 그렇죠. 부합하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예. 합니다. 그럼 이 질문에 반대되는 질문이 뭐냐면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했던 가장 큰 논리가 뭐냐면 금융감독원이 지정이 되면 감독성,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주장이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금감원은 공공기관이 지정이 되지 않은 지금 금감원이 과연 독립성과 이런 감독성을 감독기관에서의 역할을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고 또 한번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독립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이제 평가가 많고요. 저도 이제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단순히 이제 금융 감독이라는 기관의 독립성만을 보면 안 되고, 예. 금융 감독이라는 조금 더 넓은 틀에서 금융 감독의 독립성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뭐 아니면 이제 정치권에서도 뭐 여러 가지 요구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예. 금융 감독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기능, 이 중요한 서비스가 여러 가지 다른 이 외부의 요구로부터 이렇게 휘둘리면, 그렇죠. 그건 이제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저희가 일단은 중심에 놓고 생각을 그렇죠.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금감원 같은 경우 감독이나 검사에 쓰는 경비 명목으로 금융회사들로부터 분담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규모도 네, 그렇습니다. 막대한 걸로 알고 있고. 예. 만약에 금감원이 정말 독립성을 가지고 또 당당하게 금융회사들을 감독하고 검사한다면 이 분담금을 안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당연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피감독 기관, 그러니까 감독 대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받는데 그게 감독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러니까 정부한테서 예산을 받으면 정부한테 휘둘릴 우려가 있고, 예. 또 이 감독 대상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쪽하고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어느 쪽으로 가든 약간 문제가 있다는 건데, 근데 이제 IMF라든지 해외 미국, 예. 독일, 영국 이런 사례를 보면 오히려 이제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분담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것을 권고하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고요. 저희가 물론 이제 평가 대상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인데, 또 그렇죠. 저희가 그런 이제 제도를 잘 설계를 하면, 그렇죠. 또 이제 그런 문제를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예. 이거 사실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운용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 들어서요. 예. 뭐 제도와 운영과 다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교수님, 앞서 금감원이 바로 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감원이 독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융 감독이 바로 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셔서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나라 금융 감독이 바로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금융 감독의 중요성이 이제 점점 더 커지고요. 예. 금융 감독의 중요성이 커지는 거는 이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면 이 경제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가 있고, 그렇죠. 또 이 나라 전체가 위기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 감독의 이제 중요성이 더 커지는 건데, 금융 감독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그럼 금융감독 체계도 그 금융감독의 그 독립성과 그 자율성을 그 보장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그 얼마 전까지는 이제 금융감독 체계에 대해서도 이제 그 논의들을 많이 하셨는데 네. 최근에 이제 그런 논의들은 이제 좀 쑥 들어가고 있는데 뭐 금융감독 체계에 대한 논의로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그 충분히 그 여러 가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금감원장으로 계신 윤석헌 금감원장이 예전에 그거를 주도했던 분이기도 하죠. 어쨌든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 연구를 많이 하셨죠. 그렇죠. 예, 지금까지 동국대 강경원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도 저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